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국경세 조정, 그리고 네 번째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입니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GMP형 부가가치세, 두 번째, 소득형 부가가치세,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국민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총 소비와 일치하고 있고요. 그것은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론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이 소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정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인데요.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인데요. 먼저 이론적으로 직접법입니다.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들 수 있는데 가산법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다음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임금이나 지대, 이자, 이윤을 가산한다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이와 반면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 가격, 즉 매출액에서 매입한 상품 가격, 즉 매입액, 전단계 거래액을 의미하죠. 이러한 전단계 거래액, 즉 매입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산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요소별로, 즉 임금이나 지대나 이자나 이윤을 각각 합계낸다, 합산한다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하고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일일이 이렇게 합산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일단 최종 상품 가격, 즉 매출액에서 그 전단계인 매입액, 즉 전단계 거래액을 차감함으로써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산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고요. 또한 하나의 이론이 더 존재합니다. 앞에서는 직접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접법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산법이나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전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간접법이라고 불리고 과세 방법은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 즉 납부할 담세자 혹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최종 상품 가격인 매출세액, 즉 매출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세율 해주시면 되겠죠. 즉 매출액 곱하기 세율인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즉 매입액 곱하기 세율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전단계 세액공제법 과세 방법과 관련해서 거래징수라는 용어를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세율, 자, 부가가치세율은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죠? 단일세율이에요. 10%예요. 매출액에 곱하는 매출세율도 10%, 그리고 매입액에 곱하는 세율, 즉 매입세율도 10%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세율하고 달리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거래징수라는 개념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세율, 즉 10%를 곱해서 계산한 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징수나 그리고 더 빈번하게 들어보셨을 용어는 원천징수인데, 자,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10% 세액을 징수하는 그런 개념을 거래징수라고 하고요. 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10% 세액을 징수를 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 거래징수고요. 자, 이러한 거래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금의 징수, 즉 거래징수 절차는 과세권자, 즉 국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국세청, 즉 정부죠. 그래서 정부에서 징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개념인데, 이 거래징수라는 개념은 정부에서 일일이 모든 소비가 발생할 때마다 10% 세금을, 소비자가 10% 세금을,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는데 10%에 해당되는 100원 세금을 이거 소비할 때마다 국세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고 하는 이 절차는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의 까다로움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과자를 파는 사람이 과자를 사는 사람한테 100원을 일단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수한 세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다 납부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거래 징수 후에 납부는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는 정부와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이 납부가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정부하고 최종 소비자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의 번거로움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개인끼리, 즉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 간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간에 거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거래 당사자 간의 세금 징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증빙하기 위한 그런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근거 서류에 의해서 추후에 국세청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간접법, 즉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따라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즉 매출세액에서 세율 곱하시고 거기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즉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징수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 즉 매입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우리가 공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 차감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매입세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는 법적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게요. 따라서 뭔가 세금을 낸 입장에서는 꼭 나는 거래 상대방한테, 즉 매입을 하면서 매출을 한 사람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냈다, 즉 징수당했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꼭 세금계산서를 챙기셔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세금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못하면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납부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건 혹은 다른 사업을 하건 혹은 취업을 해서 경리나 혹은 총무나 기획이나 혹은 회계나 세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때는 꼭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1차적으로 꼭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이해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VAT, Value Added Tax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 다음에 이거 선급 개념이에요. 그리고 VAT 예수금, 선수 개념이죠. 그래서 VAT 대급금은 자산 계정으로서 차기 되는 거고, VAT 예수금은 부채 계정으로서 대기되고 있다. 대변 계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국 납부할 때 이 VAT 대급금하고 VAT 예수금하고 상계 처리함으로써 실제로 낸 세금보다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회계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분계 내용을 표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실 때는 과표 곱하기 세율, 즉 매출액 곱하기 세율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절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기결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과세 물건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즉 재화는 상품이나 제품을 말하고요. 용역은 서비스를 말하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의 공급 혹은 서비스의 공급에 의해서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과세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래를 과세 거래라고 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즉 매출액으로 규정하시면 되고요. 회계 용어랑 그 세법상의 용어는 의미는 같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주로 회계상 매출액으로 불려지는 계정 과목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으로 불리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보시면 되고, 이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전체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런 절차를 같이 보셨는데, 매입세액은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매입할 때, 즉 뭔가를 살 때, 바잉할 때 이미 소비자로서 부과된 세금이 있는데, 즉 매입하면서 낸 세금이 있는데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죠.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한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앞단계에서, 즉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는 절차가 맞기 때문에 이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공제함으로써, 즉 이미 지출한, 즉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되겠죠. 그렇죠? 전체 매입가액에 대해서, 즉 혹은 매출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앞 단계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냈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업데이트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전체 부가가치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중복과세, 즉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매입세액은 공제함으로써 이러한 중복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금 계산서는 중요합니다. 즉 세금 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주고받는 이러한 수수 절차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로서 꼭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출액 혹은 매입액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정보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적정한 수수가 가장 중요한 사활적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자, 국경세 조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든 다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라별, 즉 국가 간 거래, 즉 수출하고 수입과 관련해서 이러한 국경세, 즉 부가가치세가 국경을 넘어감으로써 발생되는 각각의 다른 원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존재하는데, 자, 먼저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원산지국 과세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국경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반면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그런 과세 원칙인데 국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자, 우리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예요. 그렇죠? 소비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국제 간 거래의 경우에도, 즉 국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즉 행선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고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따라서 간접세를 전액 공제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아요. 수출할 경우에는. 그리고 이미 매입세액이 지급이 됐다면 그 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한 입장에서는, 즉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수입 거래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수출을 위한 판매일 경우에는 수출 당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지국 원칙하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는 0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근데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등에 대해서는, 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라 0% 세율, 즉 0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수출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완전히 세율을 제거합니다. 부가가치 세금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수출 당시에 영세율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한 세금이 있다면, 부가가치 세금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하는, 환급 등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절차까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이와 반면에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 하나로 규정을 해서 수입은 소비이기 때문에 규정해서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수출 등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물품하고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수출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세율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나 모든 용역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세금을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세율 제도라고 하고, 자, 영세율 제도는 해당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수출할 때 수출 등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당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에 기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율 제도를 이론상 완전 면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적용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 취소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 주로 이제 수출 등을 하는 사업자일 경우에 회계처리 개념인데요. 매입 시에 중간 단계에서 VAT 대급금 150원을 이미 지급을 했어요. 매출할 때는 수출, 즉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VAT 예수금이 0인데 환급을 받습니다. 나중에 완전 매수이기 때문에 자, 매출 시에 영해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매입 시에 이미 낸 세금 150원이 있기 때문에 15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받고요. VAT 대급금 제거해주는 그런 완전 면세 제도라는 거 회계 처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영세율과 같이 우리가 부가가치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제도인데 면세 제도예요. 면세 제도. 자, 면세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 자,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마찬가지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제도를 면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면세 제도는 해당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영세율 제도와 같죠.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는 해당 적용 단계에서 영해세율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도 취소해주는 즉 완전 면세 제도였는데
자, 면세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취소시켜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론상 부분 면세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고 면세 제도에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적용 단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아요. 즉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이미 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영세율 사업자의 협력 의무는 영해세율이 적용될 뿐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는 가지고 있어요.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는. 그렇지만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 영해세율일 뿐이에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 세율이 0%일 뿐이지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납세 의무자고요. 즉, 따라서 이런 협력 의무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해당 장부를 빚지 기장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회계 장부를 말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회계 장부를 빚지 기장해야 된다라는 협력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 때문에 거래 징수하는 세액이 만약에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세액이 없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회계장부 빚지 기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자, 매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마찬가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실은 세율이 0이든 혹은 10%든 꼭 어떤 사업자가 됐건, 그게 법인이 됐건 개인 사업자가 됐건 부가가치세는 누구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를 하고 그리고 거래 징수를 하는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항상 동시에 성립이 돼요. 그렇죠. 공급을 하건 공급을 받건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건 어떤 법인이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잘 챙겨야 되고 마찬가지 협력 의무로서 회계장부를 기장, 비치해야 된다는 의무를 항상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도 전산 회계 자격증, 전산 세무 자격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는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협력 의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세율만 영해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와 반면에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의 협력 의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귀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실 경우에 창업을 한다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 같이 동업을 하건 혹은 취업을 하건 근데 회계 담당자나 혹은 총무처나 혹은 기획처나 이렇게 관련해서 회계와 관련해서 세무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취업을 한다면 세무서 가서 이런 부분 선택하셔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인지 혹은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영세율 사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제대로 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적용이 이루어지겠죠.
자, 영세율과 면세율을 비교해 볼게요. 도표를 통해서. 자, 영세율의 기본 원리는 일정한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 징수를 면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세금 낼 필요가 없고요. 즉 거래 징수를 면해주고, 그리고 기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서 완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을 설명을 하자면 완전 면세 제도로 볼 수 있고, 적용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즉 이미 과세된 것을 모두 취소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취지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출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으로써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보시면 주로 수출 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사업자 협력 의무 방금 앞에서 보셨죠?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각종 협력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와 반면에 이제 면세 제도하고 영세율 제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면세의 기본 원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거래 징수는 없어요. 본 단계에서. 그렇지만 영세율과 다른 것이 기부과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다음 단계에 전가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성격상 부분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 단계의 부가가치, 즉 이미 과세된 것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 단계에 대해서만 면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전 단계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면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면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면세 제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세율, 즉 단일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국가가 됐건 지자체가 됐건 과세 수입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얻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 서민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정책을 펴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세율이 10%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버리면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즉 일정한 재화에 대해서, 특히 적용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꼭 필요한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즉 면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주로 기초 생필품 등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면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우리가 영세율하고 면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때 면세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세 제도의 면세 사업자의 협력 의무를 보시자면,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에 있고, 사업자 협력 의무가 필요 없다. 협력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표를 바탕으로 해서 영세율하고 면세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약이 주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